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연속 6시간 동안은요, 조선 전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요, 조선은 전기 후기 체제를 나눠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 정리해서 그렇게 해봤죠. 그리고 문제풀이 또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전기 체제와 후기 체제, 특히나 뭐 전기에서 경제라든지 사회 그리고 문화적 양상이 후기에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명확하게 좀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순서별 같은 경우도 뭐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를 봤을 때 이 3단계가 명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지만 까다로운 문제도 여러분께서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조선 전기와 관련돼서 정치는요, 연속 3시간 동안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시간은 뭘 볼 거냐면 우리가 보통 세기별로 봤을 때 조선 전기다 그러면 15, 16세기 쪽을 말하죠. 그렇죠? 그 15, 16세기 정치를요, 한 번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세기 정치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일단 15세기고 16세기고 기준은 누굴 잡냐면요, 왕을 잡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15세기 같은 경우는 왕에다가 이 시기가 조선 건국된 초기 100년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왕별로 어떤 제도 개편을 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16세기 같은 경우는 왕을 중심으로 정리를 합니다만 제도보다는요, 그 당시 사림이 성장하죠. 그쵸? 그 사림이 성장하는 모습을 거기다 투입을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태조시기 같은 경우는 조선 건국인데 조선 건국에 그 앞서 나왔던 사건들의 순서별 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그쵸? 자,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원하자 결국 우리가 요동정벌 나가게 되죠. 하지만 이성계와 조민수가 군대를 돌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화도 해군이 되겠고, 이 위화도 해군 이후에 우왕과 채영을 제거하고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러는 다음에 이제 과전법을 실시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기반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기반을 말하냐면 신진 4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성계와 손잡고 있었던 신진 4대부 안에서 세력 갈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급진파와 온건파 내부의 세력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이제 온건파들은 정치에서 배제가 된다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정몽주가 되는 거예요. 정몽주 말고 또 대표적인 온건파 4대부다 그러면 이색이라든지 길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같은 게 어디냐면 낙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낙향에서는 제자를 육성하게 되고 그 계속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살인파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이 건국되었고 2년 후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한양 천도와 관련돼서 사상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바로 뭡니까? 풍수지리설. 자, 우리 예전에요, 아마 고대 쪽 하면서 정리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풍수지리설이 시기별로 몇 가지 주요 사건과 관련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일단 신라 말 같은 경우는 신라 정부의 권위를 하락시키는데 풍수지리설이 영향을 주게 되죠. 고려 같은 경우는 서경길지설, 남경길지설에 영향을 주었고, 또 하나가 서경천도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되면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양반들끼리 조상의 무덤 좋은 곳에 두려고 하는 거, 결국 그것 때문에 묘자리를 둘러싸고 싸움 벌어지죠. 이걸 바로 산속 문제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어요? 자, 풍수지리설과 관련돼서는 크게 그 5가지. 신라 말에 신라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서경길지설과 남경길지설에 영향을 줬으며 서경천도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한양천도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고 산속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5가지가 거의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조시기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정도전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특히나 정도전 같은 경우는요, 그의 주요 저서를 보셔야 되는데 적어도 3가지 저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조선 경국전이 됩니다. 참고로 조선 경국전은요, 국가의 명에 따라 만들어진 법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찬이라고 합니다. 사찬.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조선 경국전을 보시면 조선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제도라든지 체제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이제 불시잡변. 그러니까 불교를 아주 조목조목 비판하는 책으로 되게 유명한 불시잡변이 있고, 또 역사서로는 고려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국사라고 하는 건 조선이 건국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유명한 역사서가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고려국사라든지 조선 경국전에 보면 정도전을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 보이죠. 바로 누구 중심? 재상 중심의 나라를 꿈꾼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후에 등장한 왕들 중에서요. 왕권 강화. 대표적인 왕들이 누가 될까요? 바로 태종. 그리고 세조가 되겠죠. 자, 태종 같은 경우는 왕자의 난, 특히나 첫 번째 왕자의 난 때 정도전 제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태종 이방원의 야심과 재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치려고 하는 정도전의 생각이 좀 충돌을 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의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을 제거하고 2차 왕자의 난까지 승리하면서 결국 이제 왕이 되는 거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공신들을 축출하면서 왕권 강화시켰고 또 사병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또 관제를 개혁을 하는데 우리 고려 후기 때 가장 정치의 중심이었던 곳이 이제 도평의사사죠. 그 도평의사사가 이때 완벽하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조직이 이제 완벽하게 이때 만들어지는데 의정부 6조로 이어지는 조선 정치의 중심 중에서 특히나 이때는 왕권 강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6조 직계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6조는 누구를 거치지 않고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서경 간쟁 봉박 얘기 참 많이 하죠. 그 중에서 간쟁이라고 하는 건 왕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예전에는 이 간쟁의 기능을 했던 곳이 저기 고려에서는 이제 낭사였었죠. 근데 그 낭사는 중서문화성 있잖아요. 그 조직에 들어갔던 관리들을 말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서문화성 같은 경우는 귀족들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귀족의 세력관 안에 있는 것이 좀 영향이 커요. 태종 같은 경우는 그 낭사들 있죠? 그 낭사들,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에 있었던 그 낭사를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관원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양전사업과 호패제도를 통해서 토지 조사 들어가는 거고 농민들 조사 들어가는 거고 사원적 몰수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강력하게 왕권을 강화시켜 놨으니 그의 아들을 조금 더 평안하게 통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6조 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때 왕은 군사라든지 인사 부분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일은 의정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집현전을 설치하게 되는데 집현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정치적인 자문도 하고요. 왕과 왕세자 공부시키는 경연이라든지 서연 같은 걸 담당하게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양상은 세조 때 다시 뒤집어집니다. 자, 그래서 계유정론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세조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이어간다? 6조 직계제를 이어가다 보니까 무엇을 폐지하게 되냐면 왕권을 견제하고 있는 무엇이요? 집현전. 집현전 이런 거 담당했으니까 집현전 폐지시키고 경연을 폐지시킨다. 그럼 이거 이제 다시 부활되는 게 어느 시기가 되냐면 성종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 나오는데 진관체제, 보법 마련해서 군사조직이잖아요. 요거는 3인 1조 시스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제 진을 보게 되면 진지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제도와 관련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직전법이라고 하는 토지 제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까 어디 갔습니까? 과전법. 이 과전법을 왜 실시한다고요? 신진사대북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과전법이죠. 그럼 직전법은 왜 실시합니까? 뭘까요? 바로 부족한 토지 때문인 거예요. 과전법이 전직 현직에게 다 주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토지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과전법과 직전법이 시행되는 각각의 배경을 여러분께서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성종이 들어가면 되는데 성종 같은 경우는 살인과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했어요. 단 하나, 세조가 할아버지고 성종이 손자죠. 그래서 이들 둘 사이를 연결질만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경국대전이에요. 그래서 세조 시기 때 경국대전 집필을 이제 시작한 거고 성종 시기 때는 그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앞에 건 똑같은데 뒤에 나오는 서술하고 서로 다르죠? 잘 구분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문제에서 486번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 일단 생각보다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걸쭉한 왕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세종이나 성종 같은 경우는 정치 부분에서 활약상도 있지만 문화 쪽에서도 볼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사만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생각보다는 문제 개수가 조금 적고요. 오히려 16세기 살인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까지 출제된 빈도수로 보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일단 486번. 자, 태조 이성계 한양천도 이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풍수지리설. 자, 그러니까 거기 1번에서 산하 형세. 산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산하라고 하는 건 산과 하천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의 형세를 봤을 때 명당자리더라. 그거 맞는 거고. 자, 두 번째, 국토의 중심부에 있어서 도로 교통이 편한 거. 세 번째, 존을 이용하기 편하다. 그렇죠? 남한강, 북한강을 이용하면 여기 지금 여러분 강원도 정선 같은 곳에서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예전만 하더라도요. 한 일주일에서 길면 보름 정도까지만 하면 한양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적으로 되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4번에 보니까 백제 옛 도읍지였기 때문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 기반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문화적 기반이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에요. 만약에 문화적 기반이라고 본다면 굳이 한양에 오는 것보다는 이미 500년 가까이 수도 역할을 했었던 개경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488번으로 한 문제 건너뛰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492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 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요. 다음 왕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자료가 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수능 스타일 문제가 나오게 되죠. 왜냐면 그냥 자료 없이 문제를 내게 되면 틀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되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료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정리한 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488번 같은 경우는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의 사료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미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뭐 조선 경국전인 건 몰라도 정도전이라는 건 아셨어야 되는데 그 힌트가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임금이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한 재상을 임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줄 총재는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왕보다는 총재, 재상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정치 형태를 말하죠. 되셨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와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면 1번 육조직계제라고 하면 왕 중심을 말하죠. 아니고요. 2번에서 사관원을 독립시켰다라고 했는데 이 사관원 독립은 재상 중심의 정치와 왕 중심의 정치와는 크게 상관없어요. 이건 이제 왕권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고려시대 때는 낭사가 그 역할을 해줬는데 단 낭사는 중서문화성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족의 입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독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인 거죠. 의정부 서사제. 되셨어요.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는 왕권도 인정하지만 의정부에는 신권. 결국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서는 집현전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재상의 권한을 강조하기보다는 왕에 대한 정적 자문과 경연 서연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견제하는 측면이 좀 강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재상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는 수상, 정부 2인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집현전이라든지 사관원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 역량이 조금 약합니다. 자, 489번 문제를 풀어보시고는 여러분들이 이건 뭔가 생각 드셨죠?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미 2012년도에 이 문제 푸신 분들은 다들 이건 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별로였어요. 네, 누가 봐도 뭐 이런 걸 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지엽적이고 문제가 너무 별로였는데요. 자, 밑줄친 갈등 옳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조선과 명사의 외교 갈등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번 수업 정리하면서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201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긴 했었지만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렇게 꽈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도전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성계와 더불어 처음에는 위화도 해군을 생각할 정도로 명나라 치러 가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선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노선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 이후에는 명나라를 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도전이 했었어요. 되셨어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세력을 뻗어나가다 보니까 여진족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명가의 외교 갈등의 근원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조선에서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표현이 너무 건방지다. 뭐 이런 이제 트집을 잡았던 거고, 이건 되게 말이 안 되는데 이성계와 이유림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라는 이제 그런 잘못된 기록도 있었고요. 답은 4번입니다. 조공품에 대해서 회사품의 양과는 그런 물품과는 외교적 갈등이 아니었어요. 답이 그래서 4번. 자, 49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체가 그 목적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기속시켰다. 이미 보이시죠? 자, 가장 밑에 줄 보시면 의정부가 관장하는 것은 4대 문서와 중죄수의 심의 뿐이다. 그러니 누구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6조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조 직계제와 왕권 강화가 되겠죠. 자, 49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여러분이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고요. 492번 볼게요. 자, 전기 왕의 정체가 관련돼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태조 때는 정도전 등 공신들의 주도로 재상 중심의 정치체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다 태조 때가 되면 6조 직계제, 왕 중심의 국가 운영, 맞죠?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왕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켰다. 이게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기 때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비해서 왕권은 기존에 비해서는 약해진 거죠. 항상 역사는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는 약화된 것이다. 자, 그러니 답이 3번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으셨죠? 자, 이번에는 2014년도, 2013년도 연속적으로, 물론 이제 직렬은 좀 달랐습니다만 연속적으로 세종과 관련돼서 나왔던 그 제시문이요. 거의 똑같았어요. 자, 거기 이제 보니까 가운데 쪽에서요.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맨 밑에 줄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을 만들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한 달력이 나왔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세종인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세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93번 문제랑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94번 옳지 않은 것 1번 지편전 그래서 문물제도 역사에 대해서 연구 편찬 맞고 2번에서 공법을 위해서 18만 명에 대해서 조사 들어갔었던 것도 맞죠? 3번에서 이건 이제 불교 쪽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교종과 선종 쪽으로 이제 종파를 딱 나누어서 정리를 했다. 자, 거기 이제 토지와 노비를 이제 정비하였다. 그러면 사원전을 몰수했으니까 이건 태종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네, 맞아요. 누구나 보면은 그럼 이건 이미 태종 때 나왔으니까 정비하였다는 부분에서 답이 3번 아닌가 싶을 텐데 일단 객관식은 아무리 답이 보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보셔야 되는 거 알죠? 4번 육전 상정소를 설치해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육정 상정소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상정소라고 하는 건요. 임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임시기구가 되겠고 말 그대로 이제 육전 상정소라고 했으니까 8개로 나눈 그 법전을 만들기, 그러니까 6개의 파트로 나눠진 법전 편찬을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기구다. 이걸 통해서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세조구나라고 파악하시는 거죠. 답이 그래서 4번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세종 시기 때도 사원전이라든지 거기에 소속되는 노비를 정비하였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번에는 495번. 자, 건국 후 법령을 집대성한 경국대전의 서문이다라고 했으니까 자료 안 보고도 성종인 거 아실 수 있죠. 자, 거기 1번에서 관수강급제 맞고 2번에서 조선경국전 경제육전 이렇게 나왔어요.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이 집필한 것이고 경제육전 같은 경우는 조준이 집필했습니다. 조준. 그러니까 둘 다 태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인 거고 자, 살인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성균관에 존경각을 짓고 서적을 소장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성종이 가지고 있는 그 유학적인 마인드 있잖아요. 성종 같은 경우는 집현전 다시 부활시킵니다. 단 이름을 홍문관으로 바꾸죠.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본다라면 존경각을 지었다. 뭐 서적을 그래서 보관하게 하였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2번에서 답이 명확하게 나왔으니까요. 자, 496번에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조심하세요. 이거 지금 세조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잘못된 거죠.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제 손익을 헤아리고 회통할 것을 산정하여 만대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법전인데 세조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쭉 뭔데요? 결국 또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엔 여러분들 16세기 쪽 볼게요. 일단 16세기를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정리 한번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제 훈구와 살인, 특징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살인 등용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성종시기죠. 자, 아까 보셨다시피 성종시기 때 법전, 경국대전이 이때 완성이 되었고요. 집현전을 부활시켜서 홍문관이라고 했었죠. 를 설치하였고 경연을 다시 강화시켰다. 자, 그리고 성종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때부터 권력을 잡고 있는 이 훈구 세력들 있잖아요. 이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고 싶다. 그래서 사림들을 지방에서 등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종직입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요. 성종 시기 때 최초로 지금 나왔던 살인 같은 경우는 김종직이 되겠고 중종 시기 때 활약하는 대표적인 살인하면 조광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들이 활약했던 시기를 조금 구분해 두시고요. 그리고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이 정치에서 특히나 이제 삼사를 중심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성종이 죽고 난 다음부터 살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화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사화와 붕당의 정확한 의미 차이를 기억하고 계세요? 훈구와 살인 간의 대립. 그때 훈구에 의해서 살인들이 정적 탄압을 받게 되는 이 상황 자체를 이제 사화라고 불러주죠. 그것이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가 되는 거고. 자, 그러다 이제는 살인들이 나중에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살인 안에서 세력이 나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동인, 서인이 될 텐데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서 대립하는 걸 붕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화가 되는 거고 붕당이 됩니다. 의미 구분하시고요. 자, 연산군 시기 때 최초의 살인이었었던 살인으로서 최초의 관직에 나왔었던 김종직이 조의 제문을 지은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김종직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뚜껑 열어서 시신 잘라버렸다 그랬잖아요. 그의 제자들이 귀형을 가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오사화. 그리고 이제 연산군의 엄마 패비 윤씨와 관련돼서 살인비리 처벌을 받은 것은 갑자사화. 그리고 조광조를 제거했던 것을 기묘사화. 마지막 을사사화가 있다. 무오, 갑자, 기묘, 을사, 무오, 갑자, 기묘, 을사 기억하시고요. 자, 특히나 여러분들 이 기묘사 때 제거되었던 이 조광조 있잖아요. 조광조는요,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김종직도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조광조도 나올 수 있는데 조광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되게 많아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낼 게 너무나 많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중종이 조광조를 등용했던 것은 연산군과 같은 그러한 실패, 전철을 밟지 않겠다. 나는 정말 유교적인 통치를 해보겠다 싶어서 강력한 도학 정치를 꿈꾸는 조광조를 등용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와 처음에는 다 이상향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광조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살인들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량과라고 하는 천거, 추천 제도를 시행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향약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학이나 주자가래. 소학이나 주자가래 같은 경우는 우리 고려 말 때도요. 처음에 성리학 들어왔을 때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되게 강조했었죠. 사림들 같은 경우도 강조합니다. 일상생활에다가 유학이라는 걸 전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 말 크게 주목받고 16세기 이후로 또 크게 주목받습니다. 향약, 소학, 주자가래. 자, 이런 거 이제 보급하려고 노력했었고, 유학이 모든 것들을 배척하죠. 그래서 소격서, 도교와 관련된 소격서 결국 없애버렸고, 이미 16세기가 되면 방란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시정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종이 지금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되는데 기여했었던 훈구들 중에서 불필요하게 공신반열에 오른 사람들 있죠? 100명 중에서 76명. 그들에게 제시됐던 위훈을 삭제시켜버립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기묘사화로 훈구들한테 이제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명종대에 있었던 을사사화 같은 경우는 외척, 왕실 외척끼리 싸움이 되는데 당시 왕비 다 윤씨였어요. 첫 번째 왕비도 윤씨고 두 번째도 이제 윤씨가 되는데 첫 번째 왕비의 집안 사람들, 대윤이라고 하고 두 번째 왕비의 사람들이 이제 소윤이라고 한다. 그들 간의 갈등. 당연히 지금 두 번째 왕후 쪽이 승리를 하게 되겠죠? 이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왕비 오라버니와 연관되었던 살인이 많이 제거를 당한다. 이것이 바로 을사사화. 모갑자, 기묘, 을사 기억하시고요. 자, 하지만 성종은요. 살인들을 대등용을 합니다. 이거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선조 자체가 다른 이전의 왕들과 다르게요. 그 어머니가 왕비 출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니요. 어머니가 왕비가 아니라 아버지가 왕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직계 쪽이 아니라 왕족에서도 반계 쪽입니다. 거기에 대한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학문적으로 정말 제 무장이 잘 돼 있었던 사림들을 등용을 해서 자기가 좋은 성군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조 시기 때 사림들이 재등용이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림 안에서 이제 분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동인과 서인들아. 여러분이 주목하실 거는 왜 그렇다면 이렇게 세력이 나눠질까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관직 부족이에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림들은 많으나 관직수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림 안에서 이제 세력이 나눠지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요. 척신정치. 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자, 무슨 말이냐면 동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요. 선조 때 이후로 이제 새롭게 정치에 등장하고 있는 신진사림들. 이 신진사림들 같은 경우는 외척들에 대한 반감이 많이 커요. 그런데 이미 일찍이 정치판에 나와 있었던 기성사림들 같은 경우는 왕실 외척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살아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같은 경우는 명종 때의 대표적인 외척이었던 심의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김효원을 대표로 하는 신진사림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척신정치는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인 거죠. 입장 차이가 나고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같은 경우는 이황이라든지 조식, 서경덕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학파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가 이 성혼이 이제 가세하면서 제대로 세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관련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497번 들어갑니다. 이 497번이요. 예, 제일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 16세기 정치와 관련돼서는.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일단 기억.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빌미로 다수의 신진 관료들이 죽거나 처벌을 당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죠? 니은 도덕 정치를 실현하고 조광조의 개혁에 대해서 훈구들이 반격을 가했다라고 했으니까 기묘사화. 디귿 인종과 명종의 왕위 계승 문제로 외척 간의 대립이라고 했으니까 을사사화. 1번에서 여러분들 거기서 봤더니 왕권이 약화된 틈을 타서 훈구 세력이 살림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라고 했는데 살림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붕당 정치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본격화되는 개념이에요. 이 살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수도에 나와 있지 않고 저기 지방의 은둔에 있는 재야 지식인들이 되겠습니다. 네, 지방의 은둔에 있는데 완전 고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의 제자들이 한 10마디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지방에 있기는 하지만 은둔형 세력가였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그 폐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중앙에서 뭐라고 할 만을 하면 정치만 하려고 하면 자꾸 지방 쪽에서 누군가가 어떤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셨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살림을 이제 배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정리를 했을 때는 영조 시기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왕권이 약화된 틈을 타서 훈구 세력이 살림을 견제할 목적이었는데 거기는 살림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살림이라고 하셔야지 맞습니다. 되셨어요? 자, 두 번째에서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을 주장하였다 그랬는데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이라고 하면 제도 개편을 주도했던 15세기 훈구를 말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 니은에 서술된 개혁을 추진한 세력은 이라고 했을 때 아주 틀린 소리는 아닌 것 같죠? 그쵸? 그럼 조금 기다려주세요. 3번 니은과 디귿에 따른 정치적 갈등의 결과 살림의 세력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쵸? 지금 연속된 사화를 통해서 많은 살인들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를 입었던 거 맞죠? 그럼 3번도 답인 것 같아요. 4번 디귿의 대립이 심화된 결과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출현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인과 서인이 출현한 것은 선조 이후 때 살림이 권력 잡고 난 다음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을사사화는 명종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살인들이 권력을 잡은 게 아니죠. 자, 이거 완전히 그냥 틀린 거예요. 결국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소리인데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왜 2번이 안 됐냐면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을 주장한 것은 훈구가 한 게 맞기는 맞아요. 15세기를 주도했으니까. 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것은 추구했던 건 15세기 훈구인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16세기 훈구를 말하죠. 그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번에는 498번 붕당 정치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훈구와 살림이 대립하는 것은 사화라고 하죠? 틀렸고요. 2번 살림 세력을 대거 등용해 붕당이 출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붕당이 출현하는 자체는 선조 시기랑 관련돼 있죠? 틀렸고요. 3번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림 세력이 정계에 진출해 붕당이 출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림 세력이 정계에 진출해서 그래서 붕당이 출현했다? 시점 차이가 명확히 있죠. 그쵸? 이거는 소우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니고요. 4번에서 붕당은 학문의 경향과 상관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서 결집하였다 그랬는데 이왕 쪽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는지 이쪽인지 성혼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조시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학문적 기반을 통해서 나눠지기도 했었죠. 답이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99번인데요. 이 499번도요. 결국 요 안에서 시기별을 정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거기 지금 보기 안에 보니까 김효원이 나와 있고요. 심의겸이 나와 있죠.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선조 시기 때 심의겸이라고 하면 명종시기의 대표적인 외척으로서 살인들이 그래도 목숨 건인데 꽤 많은 도움을 준 사람. 하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살인들은 어쨌거나 심의겸도 왕실 외척이니까 배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외척과 관련된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나누어진다. 특히 그 논란이 되었던 자리는 이조 전랑인 것이죠. 김효원이 차지하려고 했을 때는 심의겸이 반대하고 김효원 물러나고 난 다음에 심의겸이 동생이 하려고 했을 때는 또 김효원이 반대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선조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1번 성종시기 시점 안 맞죠? 2번에서 인조 반정 이후. 이건 여러분들 시기의 상황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점 문제인데 인조 같은 경우는 뒤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17세기 가야 돼요. 아직 넘었고요. 3번의 숙종 같은 경우도 아직 남아있죠. 17세기 넘어가야 되고요. 4번에서 살림 세력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권력에 참여함으로써 라고 했는데
성종시킨 거죠. 5번에서 살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답이 그래서 5번입니다. 자, 50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꼼꼼하게 푸셨어야 돼요. 네, 주의 집중하셨어야 되는데 자, 거기 먼저 여러분들 가를 한번 볼게요. 사화가 발생하였다. 거기요. 사화는 살인들이 훈구 세력과 대립할 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기억은 맞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사화라고 했으니까. 자, 맞는 거고. 나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라고 했는데 노론과 소론으로 나뉜 건요. 여러분들 환국을 겪으면서 붙어 있었어요. 환국. 어떻게 남인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서인하는 세력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니은에서 훈구 세력이 무너진 직후 자체 분열하여 붕당이 형성되고 라고 했으니까 동인서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가셨어요. 그 다음에 다 경신환국으로 상호 공존이 가능하였다 그랬는데 환국이 벌어지는 17세기 후반의 정치는 대단히 불안정했었어요.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 이어 공론이 중시되는 정국이라고 리을에 나왔어요.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공론 같은 경우는 이 공론을 이제 여러분이 뭐로 보실 거냐? 공론은 말 그대로 공통된 의견.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여론이 될 수 있는 거죠. 단 요즘에 여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국민적 의견을 말한다면 과거 같은 경우는 관리들 안에서 공통 의견이 무엇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중앙에서 형성될 때는요. 아까 보셨던 3사 같은 데 있죠. 거기에서 이제 공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비변사 같은 거. 관리들이 많이 모여 사는 거 그런 곳인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숨어서 은둔형 그 지식인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살림들이 그러한 공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공론이 중시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지방에서 공론을 형성하는 것은 살림 세력.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연식이 조금 됐어요. 거의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자, 조선을 근세 사회로 보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신 포인트가 뭐냐면 고려에 비해서 조선의 발전 상황이 아닌 것은 이 뜻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 1번에서 과거 제도가 더 정비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차지하고 있었던 관리 선발의 비중이 고려보다 훨씬 더 높아진 거니까 이건 맞는 거고요. 2번에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에 따른 모범적인 유교 정치가 발달하였다. 조선 같은 경우는 고려에 비해서는 정치 제도가 훨씬 더 안정해서 강화시켜주는 조직과 견제시켜주는 조직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소리죠? 3번에서 이전 시대보다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게 서원과 사당인 겁니다. 전국에요. 서원만 하더라도요. 수백 개가 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국자감, 향교, 그리고 이제 12공도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사학 12도가 있었죠. 사학 12도가 있었다면 반면 조선 같은 경우는 성균관, 향교, 여기에다가 서원과 사당까지 나오고 이거 맞는 거고요. 4번에서 지방문화가 발달하여 하층 민중이 문화의 한 주체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특히 하층 민중이 문화의 한 주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건 조선 후기가 돼야 됩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근세사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선 자체가 하층민의 문화가 발달되고도 조선 후반부에서는 이제 나타나는 일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근대사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씨앗의 모습을 해석을 합니다. 근세사회라는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근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시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문화가 발달했다는데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호족들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지방문화가 이전 그러니까 금성을 중심으로 했었던 신라사회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와 조선이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양인의 수가 증가했다는데 향부곡소 폐지시켰죠. 네, 그걸 통해서 양인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502번입니다. 가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일단 1번에서 북벌론을 둘러싸고 대립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서인과 남인의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아직 아니고요.
그다음 2번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그럼 이건 이제 서인 안에서 황골 겪으면서 나눠지는 거죠. 아니고요. 경신왕국으로 상호 공존이 가능할까? 아닙니다. 경신왕국 거치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서인은 남인에 대해서 보복 들어가는 거고 남인은 또 나중에 그 다음에 또 보복 들어가는 거죠. 되셨어요. 자, 4번에서 공론은 제하의 살림이 주도하였다 라고 얘기한 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론이라고 하면 조선 정치인들의 공통된 의견을 말하는데 중앙정치에서는 그게 이제 삼사라든지 비변사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살림, 은둔형, 살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론이 형성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듣죠. 자, 이번에 볼 것은요. 홍구와 사림의 특성에 대한 비교입니다. 보셔서 알다시피 지금 503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516번까지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 정치와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이쪽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조금 놀랍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특징 비교할 게 정말 많습니다. 간추를 봐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헷갈릴 만한 거리가 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비교를 봤을 때 혁명과 4대부들 자, 그들을 이제 계승했다. 그럼 이제 훈구파다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온건파 이색이라든지 길제로부터 학문을 이어받은 사람들 살인파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말로요. 이들을 관학파라고 해요. 그럼 관학의 반대가 사학이거든요. 이들은 사학파라고 한다. 왜냐면 성균관이라든지 향교 같은 경우는 나라가 세웠죠. 그런 곳에서 공부해서 관직에 나아간 사람들이거나 그런 곳에서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학파라고 얘기를 해줘요. 반면에 길제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길제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학문을 공부한 거잖아요. 아직 그렇다고 해서 서원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사학파를 계승했다고 해서 아직은 서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 서원은 16세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할 거니까 이들은 15세기 때는 길제와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던 세력들인 겁니다. 되셨어요? 자, 훈구파는 중앙집권과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반면 이들 같은 경우는 지방 자치를 추구하죠. 누차 말하지만 훈구들은 이미 관직에 나아갔기 때문에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면 이들은 지방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이들은 대지주에 속해요. 관직에 나아간 만큼 기본적으로 받는 토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조선은요 농본주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간사업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도 자기 노비라든지 뭐 이들 동원해서 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고려가요 강화도 천도 갔을 때부터요 간척사업 열심히 벌였잖아요. 이 시기 마찬가지예요. 간척사업을 통해서 대토지를 키워나간다. 반면에 이들은 중소지주이다 보니까 이들이 토지를 과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감과 또 그들 간의 충돌이 분명히 발생했을 거예요. 사상적으로 훈구파는 성역 이외에 대해서도 포용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격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역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보니까 도교와 관련됐던 소격서를 폐지시키더라. 자, 그 다음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건데요. 훈구 같은 경우는 주례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살인 같은 경우는요. 춘추를 중시해요. 춘추라고 하는 건 공자가 집필한 춘추 전국시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예요. 근데 공자는 이 역사서를 집필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대의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겼느냐 졌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의명분이 있는 전쟁이냐 없는 전쟁이냐 이런 거 본 거죠. 우리가 살인파라고 하면 명분론을 강조했다라는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은 춘추를 중시했고 반면 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을 했던 사람들이죠.
특히나 조선의 이 성리학자들이요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봤던 게 중국의 주나라입니다. 자, 그러니 주례라고 하는 것은 중국 주나라의 여러 가지 법을 담고 있는 제도를 담고 있는 책, 이게 바로 주례예요. 그러니까 제도 개편을 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주례를 더 중시했을 것이다. 훈구파들 같은 경우는 유학책도 열심히 읽지만 그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뭐 시를 짓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는 뭘 말한다? 글사를 말합니다. 글사를 말해요. 반면에 이들 같은 경우는 사서 오경과 같은 유교 경전들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외우고 이해하는 거. 이게 바로 경학입니다. 유교 경전에 대해서 되게 심취하는 거 경학. 자, 이들이 15세기 정치 체제를 주도하고 있을 때 살인파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성령을 연구했었고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가 16세기 이후 정치를 주도하게 된다.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성령 이외의 사상에 대해서도 포용적이었기 때문에 기술학도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었다. 반면에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성리학만 강조하다 보니까 기술학은 좀 쇠퇴하게 되고요. 반면에 서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수립이 되게 되고 일반 민간에는 또 향약을 보급시켰죠. 자, 역사서에도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15세기 역사서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이다 그러면 동국통감을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동국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군 이야기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국가 건국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주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이때는 성령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단군보다는 기자를 중시하더라.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조나주의적이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503번 조선 전기살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하는 것은 이 문제 혹시 틀리신 분들이라면 그냥 살인이 아니라 조선 전기라고 얘기했으니까 16세기 살인을 말하는구나 이걸 놓치신 거예요. 거기 1번에서요. 제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살림이 존중되었다 그랬는데 그 살림들이 공론 형성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친 거는요. 조선 후기 쪽이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붕당 정치라는 것 자체가 선조 시기 때부터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거의 직전에서부터 본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선 전기 살림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을 때 살림들이 존중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너무 시기가 빨라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6세기 말 17 이렇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틀리고요. 반면에 2번 같은 경우는 향촌 자치를 주장하며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원래 살인파가 가지고 있는 성향인 거죠. 특히 그들 같은 경우는 정치에 나갔을 때요. 3사를 중심으로 정치에 진출하던데 우리가 이 3사는 언관이라고 되죠. 왕과 대신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맑고도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청요직이라고도 하죠. 되셨어요? 4번에서 중소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방사족이 영남과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영남지방 하면 유명한 살인들 많잖아요. 아유, 놀리셨죠? 유명한 살인들 되게 많죠? 그죠? 이황을 시작으로 해서 조식이라든지 다 그러합니다. 자, 504번, 5번, 6번, 7번 문제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건데 표현하는 방법만 다르죠. 그러니까 이 504번에서부터 하나를 틀렸다면 원래는 다 틀려야 돼요. 근데 하나 틀리고 하나 맞은 거는 암기도 되고 이도 됐다가 안 되기도 했다가 막 지금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503번부터 보신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은 것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503번부터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다 맞으셔야 되는 거였어요. 자, 504번입니다. 508번입니다. 다음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종직, 김일손, 정여창, 김굉필 했으니까 살인들이죠. 살인들 중에서도 16세기 때 정치에 이제 등장하고 있었던 초기 살인들이 되겠습니다. 1번 대체로 서울에 거주한다. 2번 부국강병 민생 안치안에 관심을 줬다. 3번 공신이다. 다 홍보에 대한 거죠. 네, 그래서 답이 4번. 향사례, 향음주례를 보급한다. 향사례가 뭔지 알죠? 활 쏘는 거. 향음주례. 우리 고을에는 아주 뛰어난 그런 유학자들 모셔다 놓고 술 한잔 대접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 향음주례. 되셨어요? 또 사창제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환곡.
이거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거였죠. 의창. 국가가 주도합니다. 그다음에 사창이라는 건 민간에게 맡겨두는 거. 자, 그래서 16세기 지금 사림들이 있죠? 이 사림들이 향촌 사회에서 어떻게 기반을 넓혀나가고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 509번은요. 그 안에서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자, 15세기 사림 세력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골라주세요. 먼저 기억. 서해안의 간척 사업과 토지 매입 등을 통해서 농장을 확장시켜 나갔던 건 훈구. 니은 도덕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일찍이 관직에 나가지 않고 지방에 머무르면서 계속 왕도 정치 추구한 학문 공부한 거죠. 맞고. 디귿에서 중앙의 권력을 바탕으로 이게 틀린 거예요. 지방에서 향촌사회의 영향력을 키운 건 맞지만 중앙 권력 바탕은 아닙니다. 서로 지금 나눠져 있는 세력이죠. 틀렸고요. 리을에서 공신과 외척의 비리나 횡포가 있으면 비판했는데 그들의 이제 근거는 성리학적 명분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사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 많이 했고, 미음에서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하려는데 이들은 개인의 선생을 통해서 학문을 이어받은 거죠. 틀렸고요. 비읍에서 주나라 제도를 기록한 주례를 중시한 건 제도 개편을 했었던 훈구 쪽 이야기인 거고요. 그들은 춘추를 강조합니다. 이게 지금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뭐보다는 뭐를 더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요. 지금 화면 정지시켜 두시고요. 진짜 빈칸 만들어 두시고 난 다음에 맨 위에 거, 맨 왼쪽에 거만 써두시고요. 나머지 직접 채워보시는 게 암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511번으로 곧바로 갈게요. 자, 거기 여러분들 먼저 가를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 향촌 지주인 자신들의 지방사회에서의 정치적 역할도 인정받고자 하였다. 향촌 지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림이죠. 나를 봤더니 밑에 세 번째 줄 과전법 체제 아래에서는 왕조의 관직 체계에 처음부터 직접 참여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잖아요. 조선 건국 세조 집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관직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훈구를 말합니다. 사림 훈구도 비교하는 거. 1번. 가 세력은 중앙 집권을 중시하고 나 세력은 향촌 자치를 추구하였다라고 했는데 바꿔주셔야 되겠죠? 2번. 가 세력은 단군, 나 세력은 기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꿔주시고 3번에서 경학을 치중하고 사장을 중시하였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서 가와 나의 충돌로 붕당 정치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계속 나와주면 이들이 충돌하는 건 사화. 사림들 안에서 다시 충돌하는 건 붕당. 5번에서 이랑 이왕은 모두 다 사림 쪽입니다. 자, 512번. 512번 다음 글과 관련된 인물과 있는데 맨 위에 줄. 꿈속에 신선이 나타나서 나는 초나라 회양 손심인데 서초 폐양하게 살해되어 빈강에 버렸다라고 말하고 사라졌대요. 그래서 맨 밑에 이제야 글을 지어 의제를 조문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로하는 글. 조의 제문. 됐어요. 네. 우리가 돌아가실 때 조의를 표합니다 라고 하니까 조의 제문이 되겠죠? 이거랑 관련된 건 김종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그러면 주세붕을 말해요. 중종 때 주세붕이 최초로 세웠습니다. 해당하지 않고요. 2번에서 길제 학통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제자를 더 키워나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김종직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길제의 제자였었고 그도 이제 그 학풍을 이어받았고 그는 나중에 김일순이라든지 김굉필과 같은 제자를 육성하더라. 거기 3번에서 소학보급했으니까 조광조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는요. 윤휴나 박세당이 나올 건데 이 윤휴나 박세당 같은 경우는 사문난적으로 비판받았었죠. 그건 조선 후기 때 다뤄볼게요. 자, 513번. 성리학적 명분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이 명분론이라고 하는 건 상하 개념이 확실한 거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또 뭐 중국 명나라와 조선, 양반과 평민, 상하 개념. 그래서 나눠서 각자 할 역할이 있다. 자, 1번. 경제적으로 지주 전호제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땅을 가진 자,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장농, 땅 주인을 지주, 이 사람을 전우라고 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고, 2번에서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와 가족 제도에 응용되었다. 양반, 평민, 아버지, 나머지 사람들 맞는 거죠? 3번에서 존화양이 화화화, 중화, 중국을 받들고 양이 오랑캐를 배척한다. 중국과 오랑캐 개념 맞죠? 4번에서 사상적으로 국초부도 성리학 이해 사상과 학문 등은 철저히 배격하였다는데 이런 성리학 명문론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16세기. 16세기. 살인들이 워낙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강화되는 거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실리 위주로 가는 겁니다. 실리. 자, 514번부터 지금 연속 3개 문제는 살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여기 김종신 나왔죠? 이번 조광조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 중에서 514번을 보면 일단 현령과 맞죠? 그 추천제, 관리를 추천해서 더 많은 사림들 중앙 정치에 등용하려고 했던 거고, 니은에서 경연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중종이 지쳐 떨어져가지고 조광조 버렸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주초위양이라고 하는 헛소문에 솔깃하게 되는 거죠. 디귿 향약의 보급. 여씨 향약을 처음으로 보급했던 사람이 조광조 맞고요. 소격서 폐지한 거 맞죠? 박람회 문제 시정하려고 노력했었죠. 그래서 답이 3번, 4개가 됩니다. 자, 거기 516번. 다음 시에 지은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 하고 나라를 내 집안 근심하듯이 했노라. 밝은 해가 이 땅을 비치고 있으니 내 붉은 충정을 밝혀 비추리라. 뭔가 지금 내 마음을 그래 해는 알고 있겠지. 그쵸?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누군가 이제 죽어가면 남긴 시인데요. 바로 조광조예요. 조광조의 유시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게 조광조인지 처음에 이제 이 시를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문제 풀기 어렵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시와 관련된 사람을 찾아주세요가 아니라 관련 없는 거 찾아주세요입니다. 결국 이 시를 몰라도 나머지 3가지의 특징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1번에서 경연 강화시킨 거, 2번에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한 거, 3번에서 조의제문, 근데 조의제문은 김종직이니까 아닌 거죠. 4번에서 도교를 배척하였다, 배격하였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언제든지 또 출제가 가능한 사료이니만큼 조광조가 유배 떠나서 죽기 전에 왕에게 남긴 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또 1시간이네요. 잠깐 쉬고요. 우리 15세기 때 만들어졌던 각종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곧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